여기 한국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25% 관세 폭탄을 때렸는데 한국은 오히려 웃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이미 무릎 꿇었고 총리까지 사퇴 위기인데 한국은 뭔가 다른 카드를 꺼낸 것 같은데요.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미국 관리들도 당황했다는데 한국이 보여준 충격적인 행보가 무엇일까요? 제 이름은 제피라 백실리온이에요. 저는 국제무역협상이 위험한 바다를 헤쳐나가며 경력의 대부분을 보냈죠. 선임 무역 전략가로서 저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 대결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22일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협상 완료를 발표한 날이었죠. 그 순간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련의 사건들을 시작하게 될 거였습니다. 포토맥 강이 내려다 보이는 제 사무실에서 저는 뉴스가 터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일본이 15%의 상호 관세율에 동의했다는 거였죠. 위협받았던 25%보다는 낮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5,500억 달러, 약 759조 원의 투자 약속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협상 전술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즉시 그 징후들을 알아챘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협정이 아니었죠. 이건 항복이었습니다. 협상,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서울에서 일했던 시절에 배운 한국어였죠. 일본은 자동차, 트럭, 쌀, 그리고 농산물 시장을 열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12.5%의 관세율은 승리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죠. 진짜 이야기는 말해지지 않은 것에 있었습니다. 제 전화는 쉬지 않고 울렸어요. 전 세계의 동료들과 연락처들이 제 분석을 구했죠. 가디언은 이미 이것을 불평등한 조건이라고 부르고 있었고 워싱턴 포스트는 일본이 동맹에 대한 어려운 교훈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져올 파급 효과, 특히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 비서인 마커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백실리온 박사님, 국무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손을 들어 잠시만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죠.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워싱턴의 스카이라인이 오후 햇살에 반짝이는 것을 봤습니다. 이 도시에서 20년을 보냈지만 여전히 권력의 무게가 공기 중에 걸려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첫 번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항복 동맹 외교의 종말인가? 라는 제목을 타이핑했죠. 그러다가 멈췄어요. 너무 극적이었죠. 다시 시작했습니다. 무역협정 분석 일본 미국 2025년 7월 합의. 숫자들이 놀라웠어요. 5,500억 달러의 투자는 일본 GDP의 상당 부분이었죠. 하지만 더 걱정스러운 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이 막 시작되려는 시점이었거든요. 저는 서울에 있는 옛 동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알 수 있었어요. 제 컴퓨터 화면에는 여러 개의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환율 차트, 무역 통계, 외교 전문들이요. 각각이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이었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재편성이었어요. 세계 질서의 재정렬이었죠.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도쿄에서였어요. 모시모시 백실리온상? 그 목소리가 피곤하게 들렸습니다. 제 오랜 친구인 다나카였어요. 일본 재무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죠. 다나카상, 저는 일본어로 대답했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어요.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패배감, 좌절감,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것. 배신감이었을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링컨 기념관이 멀리 보였어요. 그 대리석 기둥들이 오후 햇살에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연합을 보존하기 위해 싸운 대통령의 기념관이 이제 동맹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니. 저는 보고서 작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손가락들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어요. 일본의 합의는 단순한 무역 협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전후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5,500억 달러의 투자 약속은 실질적으로 멈췄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이야기의 전부를 말할 수 없었어요. 인간적인 비용이 있었죠. 자존심의 비용, 신뢰의 비용, 그리고 70년 동맹의 비용이었습니다. 제 조수가 커피를 가져다 줬어요. 김이 나는 머그잔을 들고 저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박 대통령은 강한 협상가였어요. 하지만 일본의 굴복을 본 후에 그녀의 선택지는 제한적이었죠. 컴퓨터 알림이 울렸습니다. 청와대에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긴급 내일 아침 화상회의 요청. 저는 미소를 지었죠.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사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청소부들의 먼 소리만이 들렸죠. 저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보고서는 거의 완성되었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은 숫자나 정책에 관한 것이 아니었죠. 이것은 권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순수하고 단순한 권력이었어요. 그리고 권력의 게임에서는 감정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을 느꼈어요. 한때 위대했던 동맹이 경제적 압력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요. 분노도 느꼈죠. 이런 전술들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요. 그리고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워싱턴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권력의 도시는 결코 잠들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밤 저도 잠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한국과의 협상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준비되어 있어야 했죠. 숫자들, 전략들, 그리고 가능한 시나리오들로 무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이것이 단순한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어요. 이것은 미래에 관한 것이었죠. 세계 질서의 미래, 동맹의 미래,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화의 미래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읽어봤어요.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실적이고 분석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직했죠.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준비하도록 돕는 것뿐이었어요. 시계가 자정을 쳤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상황이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 지켜보는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여러 정부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이시바 총리의 정치 생명이 실시간으로 끝나가는 걸 봤죠. 7월 20일 선거 결과가 이미 그의 입지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민당이 1955년 이후 처음으로 양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이제 무역협정에 불리한 조건들이 공개되면서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귀가 찢어질 정도로 커졌답니다. 저는 G20 정상회의에서 이시바를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는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보였죠. 어쩌면 트럼프 시대의 잔인한 협상 현실에는 너무 원칙적인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 트위터에서 산불처럼 번지는 해시태그들,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소셜미디어 캠페인들이 경제적 압박에 직면한 다른 나라들에서 제가 목격했던 비슷한 움직임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한국 정부가 이 상황을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 비서가 알려줬죠. 정말 그랬어요. 요미우리 신문이 이시바가 무역협상의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사임을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한 게 의미심장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는 더 큰 영향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8월 1일 마감일이 한국에게는 크게 다가왔어요. 트럼프는 7월 7일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세 제안을 보냈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같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운명을 피하기 위해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간밖에 없었어요. 저는 서울의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회의 영상을 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죠. 그의 참모들이 테이블 주위에 모여 있었고 각자 두꺼운 서류 더미를 앞에 두고 있었어요. 화면 한쪽 구석에는 디지털 시계가 8월 1일까지 남은 시간을 초 단위로 세고 있었답니다. 일본이 실패한 곳에서 우리가 성공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리는 걸 보니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한국의 협상팀이 어떻게 접근할지 궁금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고수하려다 실패했거든요. 정중한 거절, 점진적인 양보, 체면 유지 이런 것들이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죠. 제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국 외교부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할까요? 그가 물었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에서 피로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트럼프는 승리를 원해요. 그가 이긴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어야죠. 쉽게 말하는군요.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다는 걸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일본의 실패가 보여준 건 명확했어요. 기존의 규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쿄와 서울의 뉴스를 번갈아 가며 봤어요. 일본에서는 시위대가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있었고 한국에서는 기업 지도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있었죠. 두 나라 모두 같은 폭풍에 휩싸여 있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단순히 숫자와 관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힘에 관한 것이었고 누가 규칙을 정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모든 규칙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되겠죠.
하지만 8월 1일의 시계는 계속 똑딱거리고 있었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 마감일이 하루씩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려고 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오래된 동맹 관계가 시험받고 있었고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 했어요. 문제는 그게 누구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였죠.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늘도 이 상황의 무게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제가 왜 한국의 협상 전술을 항상 존경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일본이 트럼프의 공격적인 스타일에 준비 없이 협상에 뛰어든 것처럼 보였던 반면 한국은 제가 협상군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동원했죠.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부총리 추경호, 그리고 김정관 장관. 경제, 무역, 외교, 안보 라인이 모두 워싱턴으로 집결했습니다. 저는 여한구 본부장과 이전에 일한 적이 있었어요. 그가 원칙적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일부 농산물 시장 개방을 고려하고 있다고 인정한 것은 주고받기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보여주었죠. 한국인들은 단순히 방어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역제안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경제만큼이나 심리에 관한 것이에요. 제가 통찰력을 구하며 전화를 건 유럽 외교관에게 설명했죠. 한국인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LNG 수입 증대, 조선협력, 알래스카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대한 그들의 제안은 단순한 양보가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상호의존에 대한 투자였죠. 2+2 장관급 회의 형식은 특히 영리했습니다. 경제와 안보 관계자들을 모두 참여시킴으로써 한국은 미묘하게 미국인들에게 동맹이 다면적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지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었죠. 전체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대표단이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전략이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첫째,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양보가 더 큰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둘째, 한미관계의 다차원적 성격을 강조하기.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일본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였죠.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성락 실장이 회의장으로 들어가면서 나에게 간단히 말했어요. 그 짧은 문장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일본이 놀라움을 표현하고 재협상을 거부했던 반면 한국은 이 순간을 예상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국팀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어요. 24시간 안에 그들은 포괄적인 대응 제안을 준비했죠. 그것은 단순한 방어적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원하는 것을 주면서도 한국이 필요한 것을 얻는 방법에 대한 로드맵이었어요. 제가 특히 감탄한 것은 그들이 경제적 논의를 안보 협력과 연결시킨 방식이었죠.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여한구 본부장이 미국 측에 상기시켰어요. 경제에서만이 아니라 안보에서도요.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죠. 한국은 7만 명 이상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었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순수하게 거래적인 접근은 이 더 큰 그림을 무시하는 것이었어요. 한국 대표단은 또한 타이밍의 달인이었죠. 그들은 일본이 막 강경한 입장을 취한 직후에 도착했어요. 대조는 놀라웠습니다. 일본이 벽을 세우는 동안 한국은 다리를 건설하고 있었죠. 스마트한 움직임이에요. 제 옆에 있던 미국 무역 전문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합리적인 파트너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핵심이었죠. 국제협상에서 인식은 현실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을 문제 해결사로 협력할 준비가 된 파트너로 포지셔닝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제안도 영리했죠. LNG 수입 증대는 미국의 에너지 수출 목표와 일치했습니다. 조선협력은 미국의 인프라 필요와 한국의 조선 전문성을 결합시켰어요. 알래스카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장기적인 약속이었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들이 이러한 제안을 제시한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그것들을 미국의 압력에 대한 항복이 아니라 상호 이익을 위한 기회로 구성했죠.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강조했어요.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이 접근법은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사고방식과 공명했죠. 미국인들은 승리를 원했지만 한국인들은 그들에게 양측 모두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 전략을 관찰하면서 그들이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죠. 이것은 신중하게 계획된 대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트럼프가 당선된 순간부터 이런 시나리오를 준비했을 거예요. 그들은 숙제를 했어요. 제가 나중에 동료에게 말했죠. 모든 각도를 고려했고요. 한국의 접근법은 또한 그들의 국내 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반영했습니다. 그들은 대중에게 미국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없었어요. 동시에 그들은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당할 수 없었죠. 그들의 전략은 이 좁은 길을 능숙하게 걸었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저는 미국 측이 한국의 접근법에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초기의 공격적인 자세가 약간 부드러워졌죠.
한국인들은 대화의 조건을 바꾸는데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2+2 형식이 특히 효과적이었어요. 경제 관료들만 만나는 대신 양측은 관계의 전체 스펙트럼을 다루고 있었죠. 이것은 논의를 단순한 무역 수치를 넘어서게 만들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이 더 넓은 관점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는 경제적 유대가 어떻게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게 말했죠. 강한 경제 파트너십은 강한 안보 동맹을 만듭니다. 그가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인들이 무시하기 어려운 주장이었어요. 북한의 위협이 물러나고 있고 중국이 부상하는 가운데 미국은 아시아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 필요했죠. 한국은 그들에게 경제적 마찰이 더 큰 전략적 필요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또한 의사소통에 능숙했어요. 그들은 메시지가 일관되도록 했죠. 일본 대응에서 본 혼란된 신호는 없었습니다. 모든 한국 관리는 같은 대본을 따르고 있었어요. 이 단합은 인상적이었죠. 그것은 한국이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최고 수준에서 조정했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죠. 미국인들은 여전히 강경했지만 한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대립이 대화로 바뀌고 있었어요. 진전이 있어요. 위성락 실장이 첫날 회의 후 저에게 조용히 말했죠.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조심스럽게 낙관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효과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미국인들에게 싸울 가치가 있는 것과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죠.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도전적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요한 것을 성취했어요. 그들은 대화의 틀을 바꿨죠. 이것은 더 이상 미국의 요구와 아시아의 저항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파트너들이 상호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하는 방법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제가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 한국의 접근법과 일본의 접근법의 대조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죠. 두 나라 모두 미국에 가장 가까운 아시아 동맹국이었지만 이 도전에 대한 그들의 대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은 역사와 원칙을 택했어요. 한국은 실용주의와 적응을 선택했죠. 어느 접근법이 더 효과적일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국의 대응은 단순한 협상 전술 이상이었죠. 그것은 변화하는 세계에서 어떻게 작은 나라가 큰 힘을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마스터 클래스였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미국과 함께 일하려고 했지만 그들 자신의 이익도 보호하면서 말이죠. 그것은 제가 수년간 본 국제 외교의 가장 인상적인 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7월 25일이었어요. 2+2 회담이 막 시작되려던 그 순간이었죠. 갑자기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니 국무부에 있는 제 연락책이더군요. 회담이 연기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옐런 장관님 일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제 경험상 이런 고위급 회담이 갑자기 연기되는 건 절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단순히 일정 충돌이라고 보도했지만 우리 같은 내부 관계자들은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여름 햇살이 건물들 사이로 비치고 있었죠.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한국 측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무언가가 미국 측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제로 관세 전략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의 압력을 국내 개혁의 촉매제로 활용하겠다는 의지였을 수도 있었죠. 한국은 이번 협상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접근했다는 점이 특별했어요. 25% 관세.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모니터에 띄워놓은 협상 모델을 보면서 말이죠. 위협은 분명 실제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가진 지렛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본과는 달랐죠. 일본은 처음부터 방어적인 자세였지만 한국은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그들은 미국이 원하는 것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8월 1일이라는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기가 실제로는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었죠. 협상에서는 타이밍이 모든 것이니까요. 노트북을 열고 제 고객들을 위한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이 일본의 결과로 인해 강화되었습니다. 연기는 미국이 초기 요구사항을 제거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감일 연장 가능성 있음. 문장을 쓰면서도 계속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측이 먼저 연기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정말 의미심장했죠. 협상에서는 누가 먼저 눈을 깜빡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봐왔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일정 조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한국 협상팀이 뭔가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냈다는 뜻이었죠.
제 옆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료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연기 소식 들었어? 그녀의 표정도 의외라는 듯 했어요. 이런 일은 흔하지 않은데.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미 이 소식을 속보로 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듯 했죠. 생각해보면 한국은 정말 영리했어요. 그들은 일본이 어떻게 협상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면밀히 분석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택했죠.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라. 제가 늘 협상 전략을 짤 때 명심하는 원칙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실제로는 관세를 부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았어요. 그건 양국 모두에게 손해니까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여름 날씨는 정말 변덕스러웠죠. 마치 이 협상처럼 말이에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앞으로 며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았습니다. 연기된 회담이 언제 재개될지, 그리고 그때까지 양측이 어떤 준비를 할지가 관건이었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연기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누군가는 시간을 벌려고 했고 누군가는 전략을 재정비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와중에서 양측 모두에게 최선의 조언을 해야 했죠.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계속 일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올 거였어요. 그때까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해야 했죠. 협상의 세계에서는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요. 두 나라의 차이를 분석하면서 그 격차가 얼마나 큰지 분명해졌어요. 일본은 자신들이 강한 위치에 있다고 믿으며 협상했죠.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했듯이 그들은 안보 동맹이 무역 협상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의 거친 비판을 받은 첫 번째 외국 지도자가 되었어요. 만약 그들이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급격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받았죠. 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경험에서 배웠어요. 제가 실용적 전환이라고 부르는 접근법을 택했죠. 그들은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부처가 하나로 움직였어요. 외국 언론들은 이를 팀 코리아 접근법이라고 불렀죠. 일본 정부가 내부 정치적 고려사항들로 마비된 것처럼 보였던 반면 한국은 통일된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제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재명 정부는 조율된 대응에 힘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전략은 단순히 반응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주도적이었죠. 시장 개방과 함께 산업협력을 제안함으로써 그들은 대화의 주제를 양보해서 협력으로 바꾸었습니다. 농업 분야의 요구사항들은 민감한 문제였어요. 쇠고기 수입의 연령 제한 해제, 쌀 쿼터 확대, 사과 수입 허용 같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대응 제안들은 그들이 일본보다 거래의 기술을 더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요구에는 미국 기업들을 위한 기회가 함께 제시되었어요. 예를 들어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한국은 미국 농업기술 회사들과의 파트너십을 제안했죠. 쌀 쿼터를 늘리면서도 한국의 농업기술을 미국 중서부 농장들과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특히 주목한 것은 타이밍이었어요. 일본은 트럼프의 첫 번째 트윗에 놀라서 허둥댔지만 한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패턴을 연구했고 그의 협상 스타일을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한 관리가 나중에 말했어요. 준비되어 있었죠. 그 준비는 여러 층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그들은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데이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둘째, 각 산업별로 양보할 수 있는 것과 보호해야 할 것을 명확히 구분했죠.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들은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트럼프는 거래를 원했어요. 승리를 원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원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것을 제공했어요. 제 연구실 벽에는 두 나라의 대응을 비교한 차트가 붙어 있었어요. 일본 쪽은 빨간색 화살표들로 가득했죠. 방어적 대응, 지연 전술, 내부 갈등을 나타내는 것들이었습니다. 한국 쪽은 파란색 화살표들이었어요. 선제적 제안, 빠른 실행, 통합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더 깊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의존했어요. 그들의 경제 규모, 기술력, 미국과의 오랜 동맹 관계가 자신들을 보호해줄 거라고 믿었죠. 한국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한국의 협상팀 일원이 말했다고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철학의 차이는 모든 면에서 드러났습니다. 일본이 우리는 오랜 동맹이다라고 말할 때 한국은 우리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일본이 이것은 불공정하다라고 항의할 때 한국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죠.
농업 부문의 협상이 특히 흥미로웠어요. 한국도 일본처럼 농민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은 농업시장 개방을 국가적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언론은 이를 항복이라고 표현했고 농민단체들은 격렬히 항의했죠. 정부는 이런 반대에 갇혀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다른 서사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이를 상호 이익을 위한 시장 현대화라고 불렀죠.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리는 대신 한국의 농업기술과 유통 시스템을 미국 시장에 진출시키는 계획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문을 여는 것이 아니다. 한국 농림부 장관이 말했다고 해요.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이런 프레이밍의 차이가 결과를 바꿨어요. 일본의 농민들은 정부에 배신당했다고 느꼈지만 한국의 농민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죠. 제가 특히 감탄한 것은 한국의 기술산업 대응이었어요. 미국이 한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요구했을 때 한국은 이를 대립의 문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디지털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죠. 이 계획의 핵심은 간단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규제를 받는 대신 미국 중소도시들의 기술교육센터를 설립하고 미국 스타트업들과 협력하며 미국 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규제를 기회로 바꾸다 제 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것이 한국식 접근법의 정수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나라의 운명은 점점 더 갈라졌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수세에 몰렸어요. 그들의 언론은 매일 새로운 굴욕을 보도했고 정치인들은 서로를 비난했죠. 국민들의 반미 감정은 높아졌고 이는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반대의 길을 걸었어요. 초기의 충격을 기회로 전환시킨 후 그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협력 분야를 찾았죠. 언론은 이를 위기를 기회로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했고 국민들은 정부의 대응을 지지했습니다. 제 연구는 이 시점에서 흥미로운 발견을 했어요. 성공과 실패를 가른 것은 경제 규모나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과의 관계의 깊이도 아니었어요. 결정적인 차이는 적응력이었죠. 일본은 자신들의 시스템과 접근법을 바꾸길 거부했어요. 그들은 세계가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한국은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찾으려 했어요. 적응하거나 도태되거나 다윈의 이 오래된 격언이 21세기 국제 정치에서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동아시아의 교훈은 명확했어요. 힘은 더 이상 크기나 역사에서 나오지 않았죠. 변화하는 환경에 얼마나 빨리,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응하느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창의성에서 나왔어요. 이제 시선을 돌려 다른 대륙으로 향할 시간이었습니다. 유럽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들만의 독특한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죠. 7월의 마지막 날들이 다가오면서 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수십 개의 뉴스 탭이 열려 있었죠. 일본의 상황은 거의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사임은 이제 시간 문제로 보였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끊임없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죠. 야당의 불신임한 위협은 정부 위에 다모클레스의 검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선거에서의 참패, 불리한 무역 조건, 국민 신뢰의 상실 모든 것이 하나의 결과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이야기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기된 22회담은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였죠. 8월 1일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미국이 연기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한국에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어요. 이제 이것은 단순히 트럼프의 관세를 피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간 강국이 초강 대국과 협상하는 방식을 재정의하는 문제였죠. 저는 노트북 키보드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생각에 잠겼어요. 협상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고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이해하는 것이구나. 일본은 너무 늦게서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지켜보고 배우던 한국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는 한강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한국의 접근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첫째, 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요구가 왔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했죠.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정치적 압력과 여론의 요구 속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으니까요. 둘째, 그들은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했습니다. 재계, 노동계, 시민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했죠. 이것은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었어요. 진짜 의견을 듣고 우려사항을 파악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셋째, 그들은 대안을 준비했어요. 미국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다른 무역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강화했죠. 이것은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카드였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하지만
당신들만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성명서를 다시 읽어보았어요.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죠. 우리는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수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위협을 협상으로, 마감일을 레버리지로 전환시켰죠. 이것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었어요.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했어요. 밤은 길어질 것 같았죠. 계속해서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글을 써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피곤함보다는 흥분이 더 컸습니다.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다시 자리에 앉아서 저는 일본의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가장 큰 문제는 국내 정치를 고려하지 않고 외교 정책을 결정했다는 것이었죠. 그는 트럼프와의 개인적 관계에 너무 의존했고 일본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았어요.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것이 단순한 양자 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죠. 국내 정치, 국제관계,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메모장에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감정보다는 전략, 대립보다는 대화, 굴복보다는 협상, 고립보다는 연대. 이것들이 한국이 보여준 원칙들이었죠. 그들이 성공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방법론은 실용적이고 조율되고 전략적인 비슷한 압력에 직면한 모든 국가들에게 교훈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한국 외교부의 새로운 성명이 발표되었다는 알림이었죠. 저는 급하게 클릭했습니다. 성명은 짧았지만 의미심장했어요. 우리는 미국 측과 건설적인 대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건설적인 대화라는 표현이 눈에 띄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니었죠. 실제로 진전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깨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정부 관료들, 기업인들, 일반 시민들 모두가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적 외교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적응하는 자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자는 이시바처럼 정치적 망각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판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고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저는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써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우리는 국제관계의 새로운 장을 목격하고 있었고 그것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기다림의 게임은 계속되고 있었고 모든 움직임이 중요했습니다.